한국을 대표하는 무궁화처럼 한국의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한국을 대표하는 무궁화처럼 한국의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부자간에 보기 좋습니다. 아, 예. 아빠, 우리가 부자야? 어? 그럼. 부자지. 얼마큼?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플러스 LG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써 제가 21번째로 지금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를 제가 했습니다. 한 10번 정도나 할까 했더니 2배가 넘어가서 오늘로써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아마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실질적인 상태 전화도 많이 와서 또 더 실제적인 현실 바닥 부동산 경기를 더 잘 많이 알았습니다. 제 오늘 마지막 회라 제가 이 전체적인 여태까지 했던 거를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가질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부동산이 변화되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상당히 혼동되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이제 왔는데 앞으로 향후의 부동산 흐름도 솔직히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까지 정리하면 다중적인 상태의 감은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여태까지 했던 거에 제일 핵만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또 그 중간중간에 제가 부동산 풍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여태까지 풍수 시간을 한 10분, 15분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풍수의 제일 기본이 음양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생활 풍수를 계속 했었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었을 겁니다. 제일 풍수, 어떻게 보면 역학조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 논리라고 그러죠. 이 부동산에서도 이 음양, 밝고 꼼꼼하고 어둡고 이 음양 논리를 본다면 우리 아주 쉽게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까지 풍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구나 하는 상태가 나올 겁니다. 우리 남자, 여자 또 하늘과 땅이 있고 밝고 어두운 게 있고 튀어나온 게 있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아주 간단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우리 생활에 하면서 이 음양 논리를 쉽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본다 그러면요. 이 하늘과 땅. 그래서 이 밝은 거는 양은 가볍고 밝습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양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음은 무겁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햇빛이 쬐면은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면 양이 돼버리고 불이 모여가지고서 내려가면은 물이 되죠. 그러면 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양은 공급을 하고 음은 생산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갖고 밑에서 곡식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공급과 생산. 아주 간단한 얘기죠. 남자가 공급을 하고 여자가 생산을 하시죠. 똑같죠? 그리고 이게 음양 논리가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요즘 칼로 이렇게 제왕 걸긴 하면 그건 순서가 없지만은 애가 나올 때 이마박이 먼저 보이면은 여자입니다. 뒤통수가 먼저 보이면은 남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희한한데 이게 수리입니다. 이 말은 여자는 이 음이죠. 음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올 때부터 하늘 쳐다보고 나와요. 남자는 이 하늘, 천, 이 양이기 때문에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내려보면서 나와요. 그래서 머리통이 보여요. 전쟁할 때 총을 딱 쏩니다. 사람이 총을 맞죠? 남자는 앞으로 엎어져 죽어요. 여자는 뒤로 넘어져 죽어요. 그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빠져 죽으면은, 이게 딱 보면 돼. 엎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서 내려오면 여자예요. 자, 이게 음양 논리입니다, 이제. 공급과 생산. 이게 처음 들어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은, 이거 뭐 남자도 뭐 뒤로 넘어지고 죽는데, 폭탄이 터지면 뒤로 넘어져 죽어요. 세니까, 총을 자연적으로 죽으면 앞으로. 무게중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 논리를 보면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밝은 것만 너무 있어도 안 좋고, 어두운 것만 너무 있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든 역학이든 뭐 생활하는 전체적인 상태가 조화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게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자,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냥 순리가. 또 너무 만약에 남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가 덜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조합을 맞추는 상태로 해서 이거를 우리 부동산 쪽으로 이거를 유출해버리면요, 우리가 주택을 질 때 집은 요만한데 집은 요만해요. 대문을 이만하게 질 수는 없죠. 집에 맞게끔 대문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기둥은 허술한데 위에 기와를 어마어마하게 눌러놓으면 불안하죠. 이게 조화가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집이라든지 건물 같은 거 선뜻 쉽게 볼 때, 야, 그거 참 멋있게 생겼다, 괜찮다, 조화가 있다. 이거 조화가 맞는다는 소리예요. 저거 이렇게 그냥 창문만 엄청나게 커. 또 저거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찍어. 저건 대문이 왜 이렇게 커? 그렇게 이게 부조화되는 상태는 실제 주택상에서 별로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양 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순리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태를 부동산 쪽에서도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붕은 양이 될 거고 밑에 기반은 음이 될 거고, 이게 조화가 되지 않고 밑에 받쳐주지 못하면은 위에 있는 게 무너질 거고, 밑에 튼튼한데 위에가 정하다라면 바람에 날아갈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볼 때도 음양 논리에 맞춰 가지고서 적절하냐, 그 조화가 배치가 적절하냐,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은 우리 뭐 풍수를 떠나서 이게 음양 논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컴퓨터 이렇게 치고 있죠. 뭐 이제는 서양 과학이 우선이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동양 과학, 동양 철학이죠. 동양 철학의 제일 기본이 음양 논리입니다. 음양 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 컴퓨터 치는 것 자체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 이진법이에요. 결국은 우리 고대에 나왔던 동양 철학 그 사상이 지금 최첨단이라고 하는 컴퓨터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좋다. 그래서 산삼을 약껏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약간 먹으면 살아남되지만은 삼대를 산삼만 밥을 먹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또 이 극약이라는 것도 많이 먹으면 죽지만 조금 먹으면 약이 되는. 그래서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생활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누구 고기만 먹어라, 누구 야채만 먹어라. 조화가 안 맞겠죠? 적절히 다 먹으면서 뛰고 운동하면 빠지는데 그냥 느닷없이 주사를 맞아가지고서 그냥 빼다든지 어거지로 그냥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하고 나중에 빈혈로 쓰러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 많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우리 음양 조화에서 적절하게 배치.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 이게 고춧가루 잘 넣고 넣고 이렇게 손으로 대충 넣으면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냥 고춧가루 왕창 넣는다 그러면 매워서 못 먹고, 간장만 왕창 넣으면 짜서 못 먹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고, 그거를 적절하게 음식 조화 같이 좀 만든다 그러면 우리 음양 논리는 아주 복잡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밥할 때 양
이게 맵고 짜고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동산 생활 풍수에서 음양 논리를 집에서도 주택을 구할 때도 또 뭐 어떤 상태로 할 때도 이런 적절한 조화를 갖고서 하신다 그러면 뭐 역학 별도로 배울 거 없이 스스로 다 터득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걸 참 어렵게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쉽게 우리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 그 풍수 쪽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항상 우리 부동산에는 그 생활 풍수도 기본적으로 속고전화가 있다. 집을 짓든 사든 할 때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부터는 한 20번 이상 했던 거를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정중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움직이진 않는 것 같은데 밑에서 뭔가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이 저금리가 계속 갈 것인가? 지금 현재 뭐 은행에다 집어넣어갖고 한 5% 정도, 뭐 세금 때문에 한 4%, 4% 정도, 연리 한 4%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받아가 구성하려니까 돈 재테크할 수 있는 방문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뭐 2, 300조 이상의 단기 자금으로 막 들락날락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돈이 있는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들어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극히 일부 쪽으로만 좀 일부 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몇몇 개 쪽에서만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 좀 현상인데, 이번 그 7월 달부터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간접 투자 시대, 리츠라 그러죠. 간접 투자. 리츠 시장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간접 투자. 여태까지 이제 직접 본인이 여러분들이 직접 뭐 내 아파트를 사든 또는 투자를 할 때 나 혼자만 돈 다 가지고 샀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돈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물론 최저 투자 금액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5천 원 갖고 부동산 살 수도 있어요. 그 주식 하나 사면 돼요. 근데 더 극단적으로 따지면 그 액면불안하면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갖고서도 부동산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한다 그러면 보통 뭐 5천, 뭐 1억,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애가 금방 나오면은 애한테 옛날에 뭐 백일 반지, 돌 반지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 반지 주는 거보다 부동산을 가져버려요. 5천 원씩 사주고, 만 원씩 사주고, 뭐 반지만큼 사주고,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부동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 간접 투자 시대가 좀 열린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은 다 엄청나게 크게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저 63빌딩을 사고 싶다, 감히 생각은 못했었죠. 63빌딩 저게 이거 저 뭐 밑으로 뭐 3층 위로 60층 이랬는데 저거 5만 평이 넘는다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 감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거나 사볼까? 한 10,000원치만 사볼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사볼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 간접 투자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종로에 있는 있는 교목 빌딩이 만약에 물건이 나왔다. 그거 한번 사볼까?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물건으로 나온다 그러면, 간접 투자시라고 사람 모아서 나온다 그러면 누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만 놓고 살 수 있고,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돈이 팔려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샀다. 100만 원씩 샀는데 내가 내일 모레 돈이 필요해? 그럼 시장에다 내놔요. 그럼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2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에이 안 좋아 내려간다 그러면 80만 원 받든 70만 원 받든 일단 돈이 돼요. 환금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시장이 열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계산했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하는 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유치원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영만 갖고 돈 조금만 용돈 받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 이런 대표적인 지금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지금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시장을
시장을 이게 거의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쉽게 누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뭘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동산 자체가 투명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유리장 같이 투명해져야지 쉽게 주식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할 때 그 내용이 아주 꼼꼼하고 보이지 않은 거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 아주 유리 상자 안에 듣는 것이 여기가 어디 뭐 이쪽이 좋아 이쪽이 나빠 뭐 회계가 어떻게 된 수익이 얼마큼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누구나 봐서 지나가다 보면서 배추 고르듯이 무 고르듯이 고르면 돼요. 아이고 저 골라 먹었네. 아이고 뭐 이건 좀 뭐 이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음성적으로 컸다 그러면 이건 양성화됐다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 또 이런 노래가 또 나오네요. 속에서 컸다 그러면 이제는 훌라당 까버린다. 그냥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 자, 이거 상당히 이거 뭐 새로운 시장이니까 요새 뭐 구조조정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뭐 부동산 은행에서도 또 나오죠, 요새. 은행에서 뭐 나오면 뭐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다 그러죠. 300억이 나오는데 순간에 뭐 1분 만에 나갔다든지 그것도 결국 간접 투자 시대예요. 요즘 그런 새로운 선진 기법입니다. 은행에서 뭐 은행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금 많이 가요. 수익이 뭐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한 5% 주는데 이건 한 7, 8%가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주는 줄 알고 들어가서 일단 삽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지금 이미 간접 투자 시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본 간접 투자 그 상품이 리츠라든지 뭐 CRV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좀 많은데요. 그런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 좀 확대돼서 일반 사람 누구라도 이걸 모르고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좀 열린다는 거 하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변화되는 우리나라의 변화되는 부동산 환경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에 어떤 변화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자, 이전에 우리 무조건 그냥 지금까지 그랬죠, 지금까지요. 아파트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미부장 사가지고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거기다 뭐 한 5년 뒤에는 양도세 면제시켜준다. 뭐 취득세 등록세 감면시켜준다.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쫙 들어갔었는데 이게 나오면 그런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봐서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요 일반 아파트 같은 거를 2채, 3채, 4채 이렇게 사가지고서 임대주택 사업 등록해고서 임대주택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겠죠. 소규모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돈 있는 대로 2억에 3억에 사가지고서 그냥 월세 얼마 받아먹겠다. 아니면 한 5년 뒤에 시책이 좀 나오겠다. 이런 계산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 간접 투자 시대는 이게 기본이 500억이에요. 500억. 한 회사가 만들어지면 자본금이 리치 회사 같은 거는 500억 자본금을 가져야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억, 2억 갖고서 이거 하는 상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500억. 기본이 시작이 500억이니까는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자본금이 2000억이 될 수도 있죠. 거대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 자금이 돈을 받아놓으면 뭐를 하느냐? 이 돈 가지고서 그냥 갖고 있지가 않아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부동산을. 이거 갖고 부동산을 갖고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부동산을 하여튼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을 줘야 될 테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사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안전하냐? 상가를 사야 되냐? 오피스를 사야 되냐? 빌딩을 사야 되냐? 아니면 그래 임대주택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파트를 한번 그래? 뭐 일반인들 2개, 3개 사는데 나는 500억? 한 500채 살까? 예? 한 1000채 살까? 할 수 있죠? 그러면 500채건 1000채건 이 돈 있는 거 왕창 다 사가지고서 사가지고 갖고 있질 않죠. 다시 임대를 주겠죠. 결국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2개, 3개 사고서 그거 갖고서 수익 조금 받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왕창 사보니까 싸게 사겠죠? 2개 사는 거하고 500개 사는 거하고는 금액이 틀리겠죠. 분명히 10%, 20% 이상 싸게 삽니다.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좀 덜 받아도 돼. 이런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경쟁에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 변화입니다. 자, 또 상가를 조그만 거 하나 뭐 5천짜리, 1억짜리, 2억짜리 한두 개를 사가지고서 임대를 주고 앉아 있어요. 이건
아무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또 리츠에서 이거 상가 사야 돼? 빌딩 통째로 사버려요. 통째로 사니까는 보통 빌딩을 팔을 때는 뭐 상가 빌딩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이렇게 팔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분양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분양 비용이 막 찾아보면은 이게 100억이면 5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까지 광고 많이, 광고 신문에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한번 전면 광고 나오면 적으면은 5천만 원, 많이 받으면 1억이에요. 광고 한 번 나오는 게. 신문 5개 쫙 나간다 그러면은 3, 4억 이상 광고가 들어가요. 한 번에. 그게 결국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 보면 3년씩 광고하는 거 있지, 계속. 그런 거는 실제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이 건물을 몇 번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은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광고비, 분양비용, 광고비용, 이 전반적인 비용을 여기서 한꺼번에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들어갈 계산이니까 싸게 팔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통째로 나가 살게 하면은 그 일반인들이 한두 개 사가지고서 그거에 세를 좀 받아먹으려고 계산했다가 얹혀놓고서 싸게 임대를 줄 수가 있겠죠. 싸게 샀으니까 싸게 줘도.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이 간접 투자 시대가 뭐 금방 뭐 이렇게 정립되지는 않겠지만 한 1년, 2년 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역반응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계획 잡고 할 때 재테크 방법론이 상당히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 공룡, 그러니까 계란 갖고 바위치기나 하는 식이 그 계란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계란인데 계란은 이쪽에서 다 몰아버리면 이건 쇠돈 내다버리죠. 그래서 돈을 모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건 똑같아요. 오피스 트렌드 똑같고 모든 다 똑같아요. 거대 자금이. 물론 이 운영을 잘 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 돈을 100명, 1000명한테 돈을 받았다. 뭐 1억씩 받든 5천을 받든 1000만 원씩 다 받은 이 돈은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 내고 이 상품 가치가 올라가야지 나중에 또 무슨 펀드 어떤 상품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익을 안 내줬다. 안 들어오겠죠? 내주는 방법을 어떻게 내려고 그러면 무조건 싸게 사든지 더 기획을 더 적어가지고 임대 자를 더 많이 모아놓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전문가 집단들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한두 개 사가지고서 뒷짐지고 앉아있다가는 벼락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벼락은 꼭 피 올 때 맞는 게 아니고요. 아주 대낮에도 그냥 날벼락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날벼락이 계속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기타 상태를 상당히 바꾸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 또 요즘에 이 저금리 지금 뭐 자꾸 저금리 하지만은 저금리 때문에 지금 뭐 간접 투자 상품도 한 8% 나오면 뭐 투자해볼 만하다 그러지만은 뭐 요즘 신문에 보면은 뭐 그냥 국고채가 막 올라간다 7% 올라갔다 회사채가 8% 넘었다 지금 난리를 내고 있죠 지금. 그러면 결국 이게 어거지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우리가 98년도에 은행에서 돈 집어넣으면 24% 줬어요. 연리 24%. 뭐 30% 정도 됐어요. 제2금융권에서는 30%가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5%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뭐 자꾸 회사채 이런 데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5%라는 개념만 은행 금리가 5%야. 그러니까 난 한 7%만 수익만 나오면 투자하겠어? 이런 개념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은행 금리가 만약에 7, 8%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7, 8 받으면 손해겠죠. 부동산 투자에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적어도 그 이상을, 적어도 10%대 이상. 이게 확정될 수 있는가? 확정은 없겠지만 그 정도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가를 미리 적고 들어가야지. 지금 5%니까 난 6%만 주면 좋아하고서 들어가면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은행에 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갖고 사람하지 말아라. 분명히 어떤 금리라든지 상황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가 지속될 거라고는 뭐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채금리는 더 엄청나게 좀 세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요새 방송에 나오는 사채 뭐 살인적인 뭐 금리를 받는다는 상태 그런 것도 지금 보지 않았으니까 극단적인 상태도 지금 현재가 5%가고 예를 들어 연리 뭐
50%, 100%짜리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상태라도 이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지금 현재 최저인 은행 수익금리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투자 방향을 잡는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6개월, 1년 뒤에는 변동이 됐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너무 안주하고서 또 현재 상태가 그대로 갈 거라고는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아파트 시장인데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초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좀 그런 현상이 좀 있겠지만은 막 소형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전세에 막 올라갔죠. 막 금액도 제일 많이 올라갔고 갑자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파트 금액이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 조그만 거 사라 갑자기 또 몰리면 한꺼번에 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몰려가지고서 서울 강남 지역이라든지 분당 이런 소형 아파트 25.7평 이하 전용 면적 그러면 30한 2, 3평 밑에 쪽에 상당히 강세를 지금 치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앞으로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심진이 급해도 1년 내지 2, 3년은 봐야 돼요. 최하 1년 이상은 봐야지 부동산의 투자 수익을 거기에 맞춰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미시적이에요.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가야 돼. 내일 사면 모레 올라가야 돼. 이런 거 하려면 주식은 해야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너무 그렇게 좀 보고서 또 조그만 게 올라간다고 왕창 다 몰려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큰 게 안 팔리니까는 큰 거 설계했다가 전부 줄여갖고 30평대로 다 줄여버렸어. 난리를 냅니다. 전부 투자자도 소형, 건설업체도 소형. 이게 지금 나갈 테니까는. 그러면 또 금년에 전부 짓는 게 전부 조그만 것도 다 져요. 그럼 앞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뒤에는 조그만 게 넘친다는 얘기죠. 넘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급을 이렇게 잡으려니까. 이게 지금 현재 소형 아파트가 막 올라오고 막 지금 모자랐던 이유가 언제냐? 98년도에 98년 하반기입니다. 전부 대형 아파트만 졌어요. 큰 거만. 그럼 큰 거 98년이니까 99년, 2000년, 2년 반이면 이게 완공이 되거든요. 2년 반에 3년이면 지금 완공이 될 때예요. 98년 하반기부터니까 99년, 2000년, 지금 딱 2년 반 됐죠. 지금 대형이 막 그냥 입주가 엄청나게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대형은 남아 돌아가 버려요. 이때는 전부 대형만 산다고 사람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 안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뒤에 지금 보니까는 어이구 큰 거는 남아 돌아가 조그만 게 없네. 처음부터 조그만 산다 그래요. 건설업자가 아이고 이제 또 조그만 거만 줘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그래서 지금 남들하고 부동산은 그래요. 같이 확 몰리면은 절대 돈이 안 된다. 부동산은 남들이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봐라. 이게 부활해도 쫓아가면 부동산은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남들이 몰렸다 그러면 나는 뒤에가 한 발 늦게 간다든지 한 발 먼저 가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부활해 들어가서 이 병아리 쫓아가듯이 뒤쫓아다니다 보면은 몰사당해 몰사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지금 현상이 좀 벌어지니까 지금 현재 소형 아파트 금액들이 지금 좀 올라간다, 임대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돈 있는 좀 있는 분들이 막 아파트를 몇 개 샀어요. 사가지고서 물론 시세 차익은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 산 사람들은 한 2, 3천만 원씩 막 올라갔으니까 두 배에서 한 5천씩 벌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작년 12월 달, 1월 달까지 확 올라간 거거든요. 금년 1월 달까지. 근데 되네 그래갖고서 재고 하다가 어저께 샀어. 그랬더니 뭐예요? 상투 잡아버렸어요. 자기 막 다른 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그때 계산을 뭐냐 그러면 임대를 주면은 5천만 원 갖고 임대를 준다 그러면 한 1.5% 정도 받겠지. 그러면 한 75만 원 나오겠네. 계산했다가 전부 임대 주려고 다 내놓으니까는 지금 1%대예요. 5천에 50만 원 주기도 힘들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5만 원 수익을 계산 잡았다가 5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는 아이고 자기 투자 수익률 계산한 거하고 전혀 틀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린다고 해서 지금 조금 올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거의 벽을 쳤다 이것도. 목 쳤다 그러죠 뭐. 목 쳤다. 그래서 향후 2, 3년 뒤에는 또 조그만 것들만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전세 대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뭐 나 못 살겠다 막 그러니까 월세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죠. 뭔가 문제 생기면 발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짓는 신도시에 짓는 거 뭐 화성 신도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짓는 거는 전부 임대주택을 말이잖아. 그래갖고서 그동안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한두 개 산 사람들은 앞에 골치 아파요. 저 물론 3, 4년, 4, 5년 뒤에 나온 거지만 엄청나게 공급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저리로 하겠다. 그것도 또 거대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거하고 일반이 만드는 거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자 앞으로 앞에서는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해 세제 혜택 줄게 해놓고서 뒤에서는 나도 할게 이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 해 그러면 구렁텅이야 이게. 그러면 나는 국가적으로 할 테니까.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해봐 해놓고서 간 사람은 말 잘 듣고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한 몇 년 뒤에는 내가 언제 가라 그랬느냐 할 수도 있죠. 네가 갔지. 그러면은 소리는 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책적인 상태가 앞으로 변화되는 게 어느 순간에 확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그런 군지택 기금 같은 거 갖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세 지금 초에 그 월세로 갑자기 확 바뀌었었죠. 다시 지금 전세를 지금 바뀌고 있어요. 월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세로 지금 다시 전환 급진전에 올라가다가 월세로 다시 좀 변화되는 그런 상태. 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이 지금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로는 이제 30만 원 내라는 거 50만 원 내라 그러면 못 낼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전세 은행이 싸니까 전세를 갖고 대출 받아갖고서 주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상가들도 지금 아파트 쪽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큰 그 문제는 뭐 국지적으로 한두 군데에서 아주 그 사람들이 꼭 몰리는 뭐 일부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절대 집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모자라요. 자꾸 우리가 모자란다 98년도 안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왜 모자르냐 그러면 강남에 아니면 내가 필요한 어느 지역에 35평짜리 아파트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면 되는 두 식구면 두 식구에 맞는 거 살아야 되고 세 식구면 세 식구에 맞게 많이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35평이 기본 평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자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주택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내년까지 원래 우리 그 현 정권에서 주택 공급을 현 정권 임기 내에 100%를 달성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94.1%니까 100%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거의 근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위치에 그거를 찾으려니까 사람이 10명, 20명 몰리는 그 몇몇 가운데만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너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상가들 요즘에 그 상당히 많이 지금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가는 그래요. 물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지 상가에 투자는 수익을 위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성을 보통 요즘에 신문에 뭐 저금리라 그러니까 광고가 엄청 상한거 이거 많이 나와요. 뭐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신문 뭐 한 장 돌리면은 뭐 무슨 상가 떼돈 번다 무슨 상가 떼돈 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상가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가 투자할 때 예전에 한 5년 전 7년 전에 상가를 모자랐어요. 모자랐기 때문에 상가 분양할 때는 줄 서갖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땅 파놓고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이거 입주가 된다 그래갖고서 뭐 수익이 얼마큼 되느냐 하고서 이거 하는 거는 역으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입주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실 때는 지금 2,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던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공된 거를 가서 한번 보세요. 장사가 얼마큼 되는 거야. 대부분 지금 파리가 아직 안 나왔죠? 파리. 아직 파리가 안 나와서 파리가 안 돌아다니지. 상당 부분 개정 수업이에요, 지금. 물론 이거 뭐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은 뭐 들어보면 뭐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왜냐 그 기대치 이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상가 투자 같은 거 하는 거는 다 완공돼 있는 거. 기존 다 돼 있는 거를 가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 괜히 2, 3년 아파트 그 사대시 2, 3년 뭐 놓고서 있다 보면 중간에 회사 몇 번 바뀌고 자기 상가는 회사 몇 번 바뀌어요 중간에. 처음에 계약한 사람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잔금 날 때 사람이 틀려져 버려요. 그러다 무슨 법적 문제 생기면 또 한 5년 가요. 그래서 재테크 그동안에 수익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당장 상가 투자해서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존에 다 젖어 있는 거. 그리고 상가 분양이 다 돼가지고서 장사가 다 돼 있는 거. 권리금 줘도 좋아요, 이거는. 잘 되면 권리금 주도록 하세요.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기 수익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앞쪽으로 하는 거 딱 보세요. 체킹을 해. 세무서 사는 것 같이. 오늘 아침, 월요일에 몇 명 들어갔는데 뭐 먹었나? 설렁탕 몇 개 먹고, 그래서 옆에 체킹하세요. 100명이 들어갔으면, 3,000원짜리 30만원 매출이네? 그죠?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딱 해서, 잘 되네. 그럼 내가 이 정도 투자해도 되겠네.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절대 문제 생길 게 없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가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림을 갖다 놓고서 분양을 하고 앞으로 3천만 원 투자하면 월 150만 원 보장을 한다든지. 보장은 무슨 보장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장될 수가 없어요. 200만 원이 뭐 수익이 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는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평원칙이라고 해요. 젖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골라서 좋은 데 들어가라. 나중에는 팔고 나기가 쉬워요. 자기 상가 투자 시장 기본입니다. 이제는 수혜자 시장이에요. 수혜자 시장. 옛날같이 뭐 아파트가 모자라고 상가가 모자라고 뭐 모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나중에 모자랐을 때 줄을 쓴 겁니다. 남을 때는 줄을 쓸 이유가 없죠. 요즘 자동차 팔을 때 내가 쫓아가고 돈 미리 상금 주고 3년 있다가 자동차 내놓으라 그래? 안 그러잖아요. 미리 갖다 줘야지. 차부터 가져가라 그러잖아, 이제. 차부터 가져가고 한 6개월 타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돈 들어오면 알아주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자는 돈은 알아서 잘라달라 3년 동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수요자 시장이에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절대 모자르는 게 아니에요. 모자르는 게 아닌데 왜 쫓아가서 미리 나중에 어떻게 젖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가가 변할지도 모르고 왜 부정을 받아요. 아니죠. 집 져놓고 팔아야죠. 자, 원칙입니다. 지금같이 이런 그 경제 상황에서는 바로 오늘날 투자 상태는 바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상가들, 기존 상가를 투자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가를 운영하는 건 있어요. 야, 무슨 어디 이거 국가적으로 어떤 뭐 공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어디에요? 인천공항, 국제공항 같이 뭐 만드는 거에 이런 거는 기다려야지, 그죠? 그런 거는 딱 5분 6시 그런 거 특수한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상관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그 그림 카탈로그 이런 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장 그 몇 년 전에 했던 걸 보면은 바로 판단 나옵니다. 그 분양 받은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는 사람이 대사실 거예요. 절대 그거는 꼭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오피스텔들도 이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학 앞에서 해가지고서 임대받고 하겠다. 자, 요즘에 조금 이제 예를 들어 강남 쪽에서 테헤란로 그쪽에 벤처들이 98년, 99년부터 막 난리가 나면서 그냥 그 주변에 그 원룸들이 막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원룸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저기 원룸 되냐 보니 이제 집 짓는다고 난리를 내요. 집 지면 빠르면 6개월 걸려요. 옆집에서 시비 걸으면 1년 걸려.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 이 집 짓기가 아주 저기 허벌파에다가 오두막 짓는 건 관계없어. 내가 들으시는데 주변에 있는 집에서 지려고 그러면요. 옆집에서 시비 걸어. 지나가는 강아지가 막 물어. 막 난리를 내요. 이게 항상 그래요. 시끄럽다, 먼지 난다, 뭐 한다, 갑자기 기둥이 금이 갔다는 둥, 볼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봐라, 금같이 이렇게 해놓고, 막 시비 걸으면, 그 집 한번 잘못 지으면 한 10년 빨리 명단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원래 3개월이면 줘요. 근데 6개월 정도, 어떨 때 1년, 어떨 땐 기둥만 쳐놓고서 계속 3년 뒤에 가도 그 기둥이 그대로 있는 적도 있어요. 쌍박질 나가고서.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와서 또 환경이 또 바뀐다는 논리예요. 지금 현재는 원룸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모자란다? 자기 혼자만 지면 돼. 근데 다 똑똑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공급이 왕창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예요? 공급 과다 또. 그때쯤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버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벤처 쪽 뭐 지금 자금줄이 막혔는지 지금 해갖고서 다분답 빠져 있잖아요. 상당 부분. 벤처에 뭐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대다수 100개 중에서 뭐 8, 90개는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인터스팅이 나오면은 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피스텔도 강남 쪽에 공실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강북은 조금 공실비를 줄어. 좀 싸니까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원룸주택 갑자기 뭐, 지금 앞으로 나가니까 뭐, 저거, 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느닷없이 앞에서 엽진 쪽. 이게 95년도, 6년도에 우리나라 그 서울 수도권 쪽에 원룸이 붐이 났댔습니다. 다 져놓고서, 다 짓고서 그 사람 처음에 진 사람은 좀 뭐라 그러는데 두 번째 진 사람, 세 번째 진 사람은 전부 공실이었어요. 그랬다 그게 전부 한 1년 뒤에 전부 다 경매로 다 나와댔어요. 그 경매를 좀 다 사고 했다가 요즘에 또 반짝해갖고 또 되니까는 또 진다. 자, 남들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룸 또 뜬다 그러시니까 또 느닷없이 있는지 두드려 보셔가지고서 집 짓다가 사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방 한 12개 만들어 놓고서 그냥 아침에 해서 그냥 하루에 12시간 된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방을 옮겨줘야 돼. 아깝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수요 예측은 그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들이 얼마큼 공실률이 있는가 이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간단하잖아요. 가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 방이 비었다 저 방이 비었다 빈 방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문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옆에다 집 지면은 똑같은 얘기 나온다. 그리고 토지 시장이 지금 약간 조금 움츠러하는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토지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제일 큰 시장인데 바닥을 깔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토지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을 쭉 깔고 그 위에다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하는 그 시장에 부동산의 제일 기본적인 바닥 시장이다. 자, 이 토지 시장이 앞으로 뭐 변화되는 게 이번에 그 이제 남북 경협 문제 이번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언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 시장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에서 상당한 거래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남북 경협이 되는 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토지 시장은 이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공사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국가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서 뭐 여기 화성 신도시를 만든다 뭐 한다 뭐 그림면서 어디 해제했다 예? 도로를 어디 새로 뚫었다 뭐 이 남북 경협 때 하고서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뭐 3파스 금방을 개발을 시킨다. 자 이런 개발 아니면 도로를 뚫는다 뭘 한다 신도시를 만든다 하면 결국은 뭡니까 쫓아가려고 하는 게 부동산이 올라가게 돼.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땅값은 화성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화성 신도시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수용하니까. 이 인근이 떠요. 인근이. 왜? 여기 예를 들어서 4만 가구를 짓다. 아파트 4만 가구 짓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명 따지면 12만 명입니다. 인구가 12만 명이 들어와요. 자체에 있는 인구가. 그럼 12만 명이 들어오다가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따지고 나면은 또 한 3, 4만 명 더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근, 여기 길목이 어디냐? 이 길목을 잡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길목이 어디냐? 고떡 땅값은 막 뛰는 거예요. 뭐 이거나 밥집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 주변의 반경 상당 부분, 이 영향력을 주는 쪽에서는 뜨게 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 토지가 뜨는 거거든요. 자, 어디 또 길을 뻥 뚫는다.
그럼 이게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뒤에 뚫려 그럼 아이고 이쪽에 물류단지가 좋겠네. 그러면 이쪽 땅을 이제 공장을 만들겠다 보면 그냥 사러 다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쪽에서 토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떤 변수만 준다 그러면 순간순간에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막 서울에 답방을 했다. 답방을 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제 우리 38선이 금방을 개발하려면 개발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는 게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개발을 막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서 어떤 얘기가 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쪽에 앞으로 뭐 평화의 도시라는 맨날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 그러면 그도 난리가 나겠죠 또. 그래서 토지의 시장은 국지적으로 엄청난 변화. 어디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10배도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토지 시장은 아무리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이거 부동산이 다 내려간다라도 신도시가 터지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거. 뭐가 터지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지금 많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아는 뭐 아파트나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것만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인 상태에 큰 아주 그 어떻게 거대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건 토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땅에서 있는 거지 건물에 띄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국지적인 토지 시장은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 그린벨트 뭐 일부 지역 막 개발시키고 해제시키고 막 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시장은 이거 그러면 뭐 땅 사갖고서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우리 명동이나 뭐 이런 데 땅값 보지 마시고 이런 그 주변에 쭉 빠져있는 쪽에 부동산 쪽을 본다 그러면 상당한 상태의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쉽게 이걸 볼 때는 정책의 변화가 뭔가 앞으로의 정책의 변화가 뭔가 그쪽에 뭐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 도시를 만들겠다든지 뭐 남도 같은 상태에서 뭐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 민감해 보셔야 되고 또 초에 보면은 뭐 갑자기 건교부 같은 데서 건교부에서 어디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겠다라든지 이런 발표가 나오면 바로 돈이 쫓아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옛날 같이 이렇게 실시간을 감추진 않아요. 지금은 다 오픈을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그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쪽에 갑자기 뭐 무슨 아주 요즘에 그 계속 말 나오죠. 무슨 어디 무슨 그 추모의 장이라든가 화장터 만든다고 난리를 내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돈 만든다고. 그게 부동산 값 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뭐 정대보는 연기도 나오고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죽으면 혐오물이 돼버리는가 봐요. 그죠? 혐오 신설이다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 값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거기에 주변에 어떤 그 영향을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인근 근방에 벽제 그 서울시립 화장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벽제 그러면 막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밤중에 가려면 좀 이상한 느낌들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금액들이 움직여진다. 좋은 게 들어오느냐, 나쁜 게 들어오는 거냐,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떤 게 나쁜 거냐, 이런 판단.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혐오시설이 많아요. 병원도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저기 그 강남에 보니까는 무슨 병원 옆에 무슨 백화점에서 막 플래카드 걸고 난리를 냈더라고요. 예? 그 저기 여러분 영화실 두지 말라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좋은 시절, 가까이 붙어 있으면 혐오시설에서 그러니까 난리를 내는 거예요. 지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부동산 전반적인 토지 시장에서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무슨 어떤 폐기물 처리장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개발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또 딱 변하다 보면은 난지도 전부 쓰레기 산이거든요. 지금 엄청 좋아지잖아요. 난지도 덮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든다나 물을 만든다나 뭐 월드컵 경기장이 옆에 있는다나 그렇게 한 몇십 년 동안 안 좋아졌다가 다 덮어놓고 돈을 집어넣고 만드니까 또 좋아지는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의 시장의 변화는 예의주시를 하고 보고 조금 더 저거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 토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금방금방 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서 지하철이 뚫려졌다. 언제 개통이 되느냐.
그럼 내가 투자를 시키는 언제냐? 처음에 들어가는 게 낫냐? 마지막 한 6개월 남겨놓고 들어가는 게 낫느냐? 준공 후에 들어가는 게 낫겠느냐? 그런 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먼저 들어가도 한 5년, 6년 공사하는 거, 너무 짧은 사람은 투자의 이익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금에 맞춰갖고 무리 없는 금액이냐?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시장적인 게 뭐 우리나라 아무리 부동산이 지금 상황이 정중동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더라도 크게 본다 그러면 다 국지적으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멀리 본다 그러면은 꼭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를 다 보시고 어떻게 보면 지구본까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대선이 언제냐, 대통령 선거가 언제냐, 뭐 월드컵이 언제냐, 또 우리한테 또 좋은 지자체 선거가 언제냐, 이런 선거들의 선거 특수가 있죠. 우리한테는요. 선거 특수, 그 다음에 우리 월드컵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때 움직이게 되면 그 월드컵이 생기면서 월드컵이 하면서 어떤 우리한테 변수가 주겠느냐, 부산 전반적인 플러스 영향이냐 마이너스 영향이냐, 대통령 선거를 이제 내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부동산에 플러스 영향을 주느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느냐. 제가 봐서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적인 상태는 자꾸 좋아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살펴보셔갖고서 우리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간접 투자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들을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이 참 많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전체적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 내려갈 거 있는 것보다도 거래가 잘 되고 상승 소지가 향후에 있다. 상당히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그렇게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가 다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토지, 전반적인 가격 투자 상품 이게 나오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조금 진짜 전문가 뺨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 쪽에서 지금 간접 투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신문 방송 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간접 투자가 어떻게 될 거다, 이쪽이 뜨느니 거기에 대한 광고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간접 투자 시작을 할 때 이제 보는 제일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을 전문가들이 관장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의 시작이니까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간접 투자 시장이.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진짜 앞으로 부동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나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나오듯이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나와요. 저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상품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계속 뜰 거고, 해서 돈 투자했더니 망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시 무슨 사무소 해야 될 거고, 이런 이제 다양한 펀드 매니저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시대에서 우리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지금 크게 500억씩 1000억씩 만들어서 나오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전문이에요. 기업들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 거를 전반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게 지금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 이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반대로 갑자기 500억, 1000억씩 많은 상태의 자금들이 막 여러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는 갑자기 수익성 부동산을 이전엔 팔리지도 않은 게 한꺼번에 서로 사람이 가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봐야 되고요. 조직 인원. 누가 그 상태의 상품을 갖고 움직여주고 운영을 해주느냐 하는 상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상태냐. 대수적 빌딩이 많은 것보다
땅이 많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거 우리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때 적어도 남들보다 뭐 많이 되는 것보다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재테크 제 가게를 지금 21번째를 이걸로 마음을 짓겠습니다.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요. 하여튼 향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하여튼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용입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저희 그 시간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